고품격 부동산 수다 방송. 여기 세 남자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골든 타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삼국지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동산 삼국지 비선실세, 네, 부동산 메이커, 부동산의 신. 네, 장윤석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저기 슬로건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들어요? 해달라며. 예,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예. 아니 오늘 최고의 또 우리 부동산 그러니까요. 그 교수님 오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좀 쑥스럽네요. 제가. 왜요? 예? 신이 여기 있는데. 일부러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일부러 현장을 잘 몰라요. 좀 놔두고 깨 지금 하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신을 지배하는 신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밑밥을 하나 더 진 거예요. 예, 밑밥이었어요.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에게 자문하는 이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하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님 오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신 오브 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좀 미리 좀 안면이 있으신 거죠? 예. 아니, 예. 네네네. 저기 이제 뭐 방송이나 뭐 해서 외부에서 몇 번 뵀어요. 외부에서 아, 외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자문을 좀 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많이 구하고. 대단. 자문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부족해요. 너무 많이 합니다. 네. 오늘 대기실에서도 네네네. 좀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역시 교수님은 그냥 교수님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지금 약간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슬쩍 방송 전에 몇 개 던져봤는데 어우 답변들이 너무 달변이 와서 제가 아유, 좀 고맙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니 근데 당신 뭔데 네? 질러봐? 찔러보는 거죠. 못 먹는가. 네, 못 먹는가 살짝 한번 찔러봤는데 어우 답변들이 너무 고급 정보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좀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느새 11월이에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떻게 건강들 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네. 장윤석 전문가님. 저는 예. 최근에 우리 그 지난해 베트남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그 북한 접경 지역 중국을 다녀왔고 예.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네. 불과 지난해 습관에는 굉장히 여름이었는데 네네. 갑자기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어서 춥습니다 이제. 예, 거기에 따라 또 이제 뭐 이제 대책까지 추워지니까 네. 이게 규제가 이 저기 계절 따라가나 표현 그런 생각을 좋았습니다. 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표현 나오네요. 오랜만에 괜찮죠 이런 거. 오랜만에 헛소리가 안 나오네요. 항상 이상한 소리 나다가 예. 교수님 괜찮잖아요 이 정도. 좋았습니다. 네. 대책까지 혼자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이고야. 모든 사람이 인정을 아니 안 이런 해요. 얘기하면 인정하죠. 홍민 씨가 인정을 인정을 안 하지. 해주죠. 아니 그건 둘째치고 추워졌는데 뭐 대책도 추워졌다 그러고 날씨도 추워졌다 그러는데 아니 뭐 또 좀 옆구리는 좀 괜찮아요? 예. 옆구리도 여전히 춥습니다. 아 요즘 춥습니까? 야 많이 춥네. 예. 아니 이렇게 황혜인 씨가 계속 방송에서 이렇게 홍보 광고를 하던데도 여전히 춥습니다. 아 연락이 안 오는군요. 네, 연락이 안 옵니다. 제 주변에도 얘기를 한번 했더니 예, 뭐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분 뭐 결혼 안 하셨냐고 그래서 오 안 하셨다 왜 관심이냐 그러니까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나이를 여기까지. 나이를 듣는 순간 아 네라고 하고 자리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커트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깊게 알겠습니다. 들어옵니다. 예. 어쨌든 뭐 아직도 외로운 상황이라는 거 저희가 인지했고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좀 교수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시나요? 직업이다 보니까. 강의를 하고 네네. 요즘은 이제 졸업생들이 연말이 다 돼서 그런지 자주 찾아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많이 먹게 돼요. 네네. 그래서 아침마다 알러지성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환절기니까 또. 그러시군요. 아니 목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아 특별히 없어요. 예. 이렇게 아니 근데 토착하시는 교수님께서 아까 그 대기실에서 말씀하시는데 네네. 그 우리 섭외되는 날짜를 출연 섭외되는 날짜 오늘을 깜빡 잊으셨대요. 왜 잊었습니까? 표시 안 해놨을까 했더니 네네. 그때 출연 섭외 들어올 때 술 드시고 계셨다고 낮술을.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까맣게 끓였습니다. 예, 오늘 못 뵐 뻔했네요. 예, 오늘 둘이 할 뻔했네. 둘이. 야 방송 아주 산으로 갈 뻔했네. 이렇게 전문가님이 계셔야죠, 그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도 쌀쌀하지만 사실 저희가 그 상식이 충만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기본에 충실한 부동산 삼국지 오늘 왠지 수다도 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안정화를 위한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달 가까이 지났죠. 자, 이제는 9.13 대책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 본격적인 토크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교수님이 깔끔하게 좀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대책 어떻습니까? 9.13 대책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뭐 집 가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집 못 사게 한다. 아, 집을 못 사게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인상을 하는데 네. 일반 뭐 국민들은 큰 상관이 없고 강남에 이제 고가 아파트라든가 네.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당신들 세금 많이 내야 된다. 그런 경고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대출이 이제 금지되고 지금부터 이제 집을 두 채 사는 것도 금지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규제가 강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세 자금 같은 것들도 대출을 제한한다. 전세 자금을 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집을 사고 또 집을 사고. 예. 근데 사실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몇 명을 잡기 위해서 하여튼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보면 벼룩 잡기 위해서 초간상관 태우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예, 저희가 제가 받아들이는 보기에는 뭐 모기 눈알을 빼기 위해서 네네. 도끼를 표현이 야, 이건 쉽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예. 그런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 대단하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는 수업 시간에.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군요. 그러니까 역시 좀 인기 있는 교수님인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 도끼로 눈알 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쉽지는 않고 네. 우리가 이제 지수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주택가격 지수를 조사한 게 31년이 됐는데 네. 그때부터 수많은 정책을 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강한 정책도 있었어요. 토초세 같은 경우에는 네네. 20년간 세금을 내면은 집값이 다 날아갑니다. 그런 것들도 세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정책도 있었군요. 그때도 안 잡혔어요. 아, 그때도 안 잡혔다. 예, 예.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금 뭐 3년, 5년 이러는데 네네. 노무현 정부 때는 10년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폭등했습니다. 네. 아니, 정부에서 하나 내놓는 대책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또 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예. 하나가 선분양은 안 하고 예. 이제 후분양제, 예, 예. 그 분양가 원가 공개 뭐 이런 예.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대책들도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지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든지 잡고 싶다. 이런 건 의지가 이해가 안 보인다. 예, 예, 예. 그건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이게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는 고민해봐야 돼요. 사실 이제 후분양제를 했다. 네. 그럼 이제 지역마다 갈라지게 되는데 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선분양을 더 좋아해요. 아, 분양을 해놓고 그리고 뭐 한 두세 번 나눠서 잔금을 치르고 2, 3년 지나면은 1억이 올라가 있고 자 이제 건설 자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네네네. 후분양제가 되면은 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안 좋다. 그래서 후분양제는 일반적으로 하면은 공사 품질도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사도 마감이 잘 끝난 상태에서 들어간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은. 네. 큰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공사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작은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린데도 이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건설사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공사비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들이 지불해서 그걸 그 돈으로 공사를 하면은 뭐 분양원가가 어떤 정도 수준이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은행에서 생돈을 이제 생이자를 주면서 빌려와야 됩니다. 건설사가. 네네. 그러면 이제 원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소비자들한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고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대책이라는 게 사실 뭐 정확하게 정답은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그 같습니다. 분양 원가 같은 경우에도 네. 원가 공개하면은 사실 뭐 자본주의 원칙을 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원가 공개를 하는 이유가 원가를 한번 탁 뜯어보고 네. 야 니네들 이쪽에서 너무 많이 남겨먹네 낮춰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기술 개발해가지고 원가를 낮추려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건설업 전반적으로 산업 정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디자인도 사실 그대로 그렇죠. 갈 수 있고 네. 마감재도 그렇게 쓸 수 그렇죠. 있고. 어차피 예. 자기가 잘해봐야 그러니까 남기는 게 원가만큼 없으니까. 남기는 게 없으니까. 네. 그다음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남기는 게 줄어들면은 네. 공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는 앞에 건 별 문제가 아니고 네. 공급을 줄이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서민들 임대주택이나 주택 같은 것들도 줄어들게 되고 네.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예. 우려가 있다. 사실 이제 네. 80년대에 우리가 분양가를 엄격하게 한번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게 예. 잡으니까 건설업자들이 주택을 안 지었어요. 그때 이제 89년에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90년에 네. 강남 아파트가 1년에 38% 올랐습니다. 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좀 풀기도 하고 건설업자들 보고 더 많이 지어라 네. 이렇게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가를 이제 뭐 고정을 한다라든가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심적은 이해가 가지만은 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대책이 뭐 묘약은 아닐 것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예. 장혜석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9.13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대출 여기 부분에서는 그 전에 여기서 지금 명언이 하나 나왔어요.
모기 눈깔의 도끼. 어떤 말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말미에 명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언을 이제 계속 생각해야 되네. 이제 집중 안 됩니다. 이제 명언만 생각해야 돼요. 이제.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집 있는 사람한테 대출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현금 보유를 많이 하는 사람이 또 기회가 온다. 지금 규제도 약간은 지금 정부에서는 자기 돈이 현금이 많아서 사는 건 어떻게 규제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건 규제할 수,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근데 뭐 약간 이런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돈이 없었는데 집 한 채를 우연히 사게 됐고 대출 받아서 그게 집값이 올랐고 네. 또 뭐 이제 자녀분도 집을 얻었죠. 그게 또 올라서 나름대로 자산 증식한 분이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다수가. 누가 집값 몰리래? 뭐 약간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예. 그렇게 자산 증식의 수단이었던 거를 네. 지금 그렇게 묶어버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뭐 그런 점도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대출 규제는 사실 부자들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50%가 생계형 대출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출 추가로 못 받게 되면은 아마 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 전세자금 대출까지 묶어놨는데 네. 전세자금 대출은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은 아마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면은 이제 대부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제 그런 효과들이 재산금융권. 예. 그게 이제 실제 여러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네네. 대출을 은행에서 묶기 시작하면은 사채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고금리로 내몰리게 되더라.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민경제에 타격이 좀 있을 수 예, 있을 있을 것 같은데 것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렇죠. 금리가 갑자기 폭등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거의 이제 가세가 기우는 약간 그런 판도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일이 초래가 될 수 방금 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1금융권을 규제를 하면 2금융권, 3금융권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채까지 내려가는 건데 그 제가 뭐 이렇게 건너서 아는 분도 네네. 약간 사채업 대부업을 네.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규제를 할 때마다 차가 바뀌더라고요. 네, 차가 바뀌어요. 그분은 네, 점점 올라갑니다. 클래스가. 네. 그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겠죠. 네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신규 구간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 실거래가 기준에서 30억대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과세 표주기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공시지가 기준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는데 과세 표준 기간 6억 원까지라고 하면은 우리 아파트 잠깐만 6억인데 그럼 우리도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 9억을 빼고 나머지가 이제 그 구간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다주택자는 6억을 빼고 공시지가에서 네네. 나머지 구간이 그거에 3억 6원인데 네네. 그 혼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공시지가를 내년 되면 제가 볼 때 정부가 올리겠죠. 대폭 그 네. 실거래가에서 굉장히 올릴 것 높게 같아요. 비율을 올리지 않을까. 거의 실거래가에 가깝게 올린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예.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네. 재산세가 좀 문제가 되면 재산세 문제 되죠. 그러면 1주택자들 사실상 이게 그 많이 영향이 가지신 분도 오죠. 재산세 영향이 좀 오죠. 뭐 얼마 낸다고 큰 타격이 네네.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1주택자 서민들은 네.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타격 안 받을 수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재산세가 올리는 건데. 재산세 안 내던 거를 1년에 100만 원도 내봐요. 그러니까요. 그거 큰 돈이잖아요. 그럼 이게 그 아파트의 이제 그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이 단독주택도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단독주택이 어떻게 보면 50% 단독을 제일 미만이잖아요. 많이 올려가지고. 예, 실거래가랑 이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공부 많이 했네. 아, 그럼요. 근데 예. 그게 이제 정부에서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해서 이제 단독주택이 너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데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무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래 가격을 대강 정할 수 있어요. 표준이 나오죠. 근데 단독주택은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어떤 뭐 블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건도 안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거래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았다. 네.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면은 한 15에서 20% 할인해서 팔거든요. 그럼 그 지역이 이제 폭락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팔았다. 그러면 20%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20% 폭등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 제일 정확한 숫자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렇죠. 실거래 자체도 왜곡되는 게 많고 실거래가가 이제 충분히 많으면은 믿을 만한 숫자인데
한 건 거래됐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판 거다. 이런 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그게 거예요. 실거래가가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실거래가도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은 실거래가가 제일 정확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진 않다. 그래서 이제 네. 뭐 부동산 업체의 그 호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실거래도 같이 봐서 이렇게 정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독주택의 어떤 한 거래가 굉장히 높게 일어났다. 그럼 그 블록 전체가 다 10% 올라간 게 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기존에는 한 30%, 40% 정도 버퍼를 둔 거고 요번에는 이제 목표가 20%까지 이제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한 방식이에요. 실제로. 위험한 방식이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실거래가라든가 그 감정평가하는 거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는 사실 굉장히 정확하긴 한데. 정확하다. 예. 근데 그걸 이제 실제로 반영하는 데는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점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